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의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성은 어떤 금융상품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어떤 금융상품이든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는 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거래 위험에는 거래 금융기관이나 증권발행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위험과 금융상품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정할 때는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또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는 경우에도 최소한 원금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과 달리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금융상품의 가치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나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 지표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에 의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라면 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위험도 큰 만큼 여유자금을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시키지 말고 안정성이 다른 몇몇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이자율 또는 수익률로 표시한 수익성 지표가 높거나 주가 또는 환율의 변화에 따라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라면 향후 주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와 주식 발행 회사가 결산 후에 지급하는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 수입이 매 정해진 기간마다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해보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익이 높은 것은 위험이 높든지 황금성이 떨어지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각 금융기관이 수익률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표면금리 외에 이자 지급 방법, 세금 우대 여부 등 수익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수익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반영한 다음에 세후 실효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후 수익률이란 세금을 떼고 난 다음에 수익률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지급받으면요, 불어난 이자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정부가 이자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좀 떼어가거든요. 현재 이자 소득세율이 이제 15.4%예요. 그러면 내가 정기예금에 1억 원을 넣어놨는데 이자율이 2%라서 1년 뒤에 200만 원 이자를 얻었다고 가정해보면 200만 원의 15.4%인 30만 8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온 수익은 200만 원 빼기 30만 8천 원 해서 대략 1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후 실효 수익률은 얼마냐? 170만 원 나누기 1억 하면 1.7%죠. 그 1.7%가 실제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또 물가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서 이거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바로 실질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채권처럼 뭐 만기까지의 총 수익률을 연복리 수익률로 계산한다. 그게 바로 실효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사실상 진짜 제대로 된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각종 세금이며 복비며 뭐 이전 비용 같은 걸 다 빼고 난 다음을 수익률로 계산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정말 실제로 마지막으로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온 진짜 수익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수익률도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금융상품이나 다른 부동산들하고도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금융상품이라면 그냥 세후 수익률 정도만 그냥 따져도 돼요. 그 정도면 돼요.
유동성 또는 황금성이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유 자산을 별다른 손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만기가 장기인 적금이나 예금 등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므로 황금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손쉽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황금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좋은 금융상품일수록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없거나 비용을 적게 지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 해약이 불가능한 조건 또는 환금이 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환금에 과다한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경우 유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한 단기 대기성 자금이나 일상의 생활 자금에 한해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워 황금성이 높은 상품을 이용한 것이 바람직하겠죠. 보통 이런 단기 대기성 자금이나 일상의 생활 자금은 급여 통장이나 수시 입출금 통장 또는 증권사의 CMA에 많이 맡기잖아요. 이런 계좌들은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좀 높게 주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이렇게 낮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생활 편리 측면에서는 또 일정 금액을 이런 곳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왜냐면 이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정기예금도 만기가 이렇게 길면 길수록 금리가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만큼은 오래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유리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좀 더 얹어주는 거예요. 금융상품 속성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수익성이 낮은 편이고 안전성과 유동성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즉 이들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금융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상적인 금융상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같다면 수익성이 높은 상품, 수익성이 같다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절약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좋은 곳에 자금을 운용할 기회도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각 금융기관들 간에는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성이나 유동성의 훼손 없이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좋은 것은 정부의 세금 혜택에 따라 개발되어 판매되는 세금 절약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세후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실효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여 전체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세 금융상품은 일반 서민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또는 감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유리한 것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9.5%의 세금 우대 그리고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과세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만 원에 연 5%를 보장받는다면 1년 후에는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인지 세금 우대인지 비과세인지에 따라 세후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과세일 경우 이자 수익인 50만 원의 15.4%인 7만 7천 원을 이자 소득세로 제하고 남은 나머지 42만 3천 원을 손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우대인 경우에는 이자 수익인 50만 원의 9.5%인 4만 7,500원을 세금으로 제하고 45만 2,500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인 경우에는 50만 원 모두를 수익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시하는 세전금리가 같다면 비과세, 세금 우대, 일반 과세의 순서로 수익률이 높지만 세전 수익률이 같지 않다면 세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도 선택 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 저축금액의 일정 비율 한도 이내에서 세금 절약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걸 뜻합니다. 둘 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원래 직장인들은 매달 세금을 내고 있어요. 개인별로 세금이 다 다를 텐데도 일단 편의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떼고 있는 건데, 연말이 다가오면 그동안 이제 대충 뗐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정산해서 좀 정확히 뗍시다 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개인별 막 차이가 반영돼서 세금을 좀 덜 낸 사람에게는 좀 더 받고,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회사 사원들이 세금을 이제 막 돌려받으려고, 혹은 이제 덜 내기 위해서 막 각종 막 소득공제 서류들 막 모아요. 보통 뭐 보험료라든지 뭐 의료비, 뭐 교육비, 카드 내역서. 물론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구세청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긴 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내가 번 돈, 즉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버려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소득공제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잖아요. 그죠? 소득을 줄여서 세금도 적게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들 연말에 이리저리 영수증을 챙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다 보니까 우리가 좀 13월의 보너스다 뭐 이런 말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제가 몇백도 넘게 받으니까요. 그럼 세액공제는요? 세액공제는 간단히 말하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줄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들은 세율이 좀 높다 보니까 공제를 이렇게 잘만 받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 뭐 저소득자들은 뭐 세율이 좀 낮다 보니까 공제를 많이 받아도 사실은 세금이 많이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그렇게 뭐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계산된 세금 자체를 그냥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요. 세액공제는 주로 좀 저소득층에 유리하죠. 예전에는 연금저축 상품도 소득공제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세법이나 뭐 연말정산 방식도 좀 해마다 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은 좀 잘 챙겨봐야 돼요. 이 세금 환급으로 보너스 좀 두둑하게 챙기려면. 자. 금과 은은 계속 가지고 있어라. 우리에게는 지혜를 달라. 아랍 속담입니다. 우리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죠. 정말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상품 고르실 때도 TV나 냉장고를 살 때처럼 이곳저곳 잘 비교해가며 지혜롭게 선택해야겠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